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 아실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싶어지실 거라는 걸.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날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가장 작아졌던 날,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남 한복판 팀 회식이 끝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한 분 오셨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낡은 점퍼를 입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테이블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리 부르신 분 맞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나가셨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트럭이 달려오는데도, 그리고 무릎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팀장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팀장님이 불과 10분 전 이런 말을 했는데도 걔는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서 시키는 거 다 해요. 하하.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밤길을 달리고 계실 모든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무릎. 사회생활이란 게 처음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술잔을 받아야 할 때 두 손으로 받고. 그게 신입의 도리라고 어른들이 그랬으니까요. 저는 29이었고 발령받은 지 석 달째였고 이름 석자 앞에 막 대리라는 직함이 붙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김주호 대리. 입안에서 굴려볼 때마다 낯설었지만 그 두 글자를 지키기 위해 많은 걸 참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강남의 한 고깃집 불판 위에 기름이 튀고 소주잔이 오가는 저녁이었습니다. 팀 회식이었어요. 오재훈 과장님이 단연 자리의 중심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웃음도 크고 그 자리의 공기 자체가 과장님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계속 웃었습니다.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고 제 이름이 안주처럼 오르내릴 때도 웃었습니다. 웃음이라도 짓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 느낌. 사회생활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너무 잘 아는 건지. 2차가 끝나고 윤성민 대리가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드셨거든요. 핸드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건 윤 대리가 곧 온답니다 하고 말했고 저희는 골목 입구에 서서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낡은 점퍼를 걸친 분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아, 다리를 조금 저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그분이 저희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리 부르신 분 맞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세상에. 아버지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대리운전 기사로 저희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눈앞이 아득해서 하는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섰습니다. 반사적으로. 아버지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버지도 한 박자 멈추셨다가 이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차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대리운전을 시작하신 지 반년이 됐다는 걸. 낮에는 작은 공사 현장 일을 하시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신다는 걸. 제가 상경에서 월세방 보증금이며 이것저것 쓴 돈을 아버지가 그렇게 벌어 채우고 계셨다는 걸. 그날 밤 그 골목에서 마주치기 전까지 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오 과장님과 윤 대리가 뒷좌석에 앉고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조수석이라는 게 운전하시는 분과 가장 가까운 자리잖아요. 아버지 옆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에서 손에서 이마에서. 차가 출발하고 강남 한복판의 야경이 창문을 지나는데 저는 그 아름다운 불빛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분의 손만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아버지의 손. 거칠고 마디가 굵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진 그 손. 제가 어릴 때 그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손이 지금 강남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오 과장님이 계속 떠들고 계셨습니다. 취한 사람 특유의 경계가 없는 말들. 저는 그냥 고개를 창가 쪽으로 돌리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래 나야.
맞아 그건 말이야. 달리는 차 안에서 과장님은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아, 그거? 우리 팀 김대리 시키면 되지. 걔는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서 잘릴까봐 시키는 거 다 해. 하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이 갑자기 너무 좁아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제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아버지 쪽을 봤습니다. 핸들을 잡고 정면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옆 얼굴. 아버지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을. 당신 아들 이야기를. 차 안에서 다 들리는데. 안 들릴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운전만 하셨습니다. 그 표정이, 그 조용함이, 그 단정한 침묵이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셨으면, 차라리 뭐라도 하셨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시는 아버지가, 그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요? 과장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저씨 운전 살살 좀 해요. 토 나올 것 같잖아. 잠깐 세워봐요, 잠깐만. 아버지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댔습니다. 과장님이 뒷문을 열고 내리셨습니다. 저도 얼른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신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데 과장님이 갓길이 아니라 차도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셨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거였습니다. 취해서 방향을 잃으셔서. 도로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순간 저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크고 밝은 헤드라이트. 빠르게 가까워지는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에서처럼 아무리 달리려 해도 발이 땅에 붙어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버지가 뛰어나가셨습니다. 낡은 점퍼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며 다리를 저시는데도 뛰셨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트럭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경적이 울리는 그 한가운데로. 아버지가 과장님의 팔을 잡아채셨습니다. 갓길 쪽으로 힘껏 끌어당기셨습니다.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만큼 큰 소리를 내며 그 바람에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과장님을 밀어내다가 중심을 잃으신 건지 아스팔트 위로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뛰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달려가서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 무릎이 뜯기셨는지 거기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벌건 피가 아스팔트에 스친 살가 돼서. 아빠 괜찮아? 아빠.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나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굳어 있었습니다. 술이 확 깬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다시 저를 보고.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양복 바지 무릎이 닿든 말든 개의치 않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전화기 대고 하하 웃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김대리 아버님이셨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도로 위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는 아버지, 고개를 숙인 과장님,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저.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과장님 손을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사과를 받으셨지만 그 사과를 크게 만들지도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끌고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나 주말에 내려갈게. 아버지는 백미러로 저를 보시고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뒤늦게 눈물이 났습니다. 쉽게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그냥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가던 장면이 계속 눈에 밝혔습니다. 다리를 저시면서도 뛰어나가시던 뒷모습이.
낡은 점퍼 자락이 바람에 날리던 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차 안에서 분명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서라는 그 말을.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핸들을 꼭 쥐고 앞만 보셨을 겁니다. 그 모든 걸 삼키시면서 아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뛰어나가는 사람. 내 아들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든, 내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냥 몸으로 뛰어나가는 사람.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요?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다고요? 저는 그날 이후 그 말이 더 이상 저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나가던 아버지를 가진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 괜찮은 집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밤마다 핸들을 잡으실 겁니다. 흰머리 희끗희끗하고 낡은 점퍼를 입고 모르는 사람의 차를 몰고 강남의 밤을 달리실 겁니다. 그 옆자리에 제가 없어도 아버지는 오늘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의 희생을 제때 알아채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너무 늦게 알아챈 건 아닌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그분들의 낡은 점퍼 자락 이야기를. 에필로그.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도로로 뛰어나가시던 장면을 글로 다시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조수석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제가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몰래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걸 뒤늦게 알아채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의 낡은 점퍼가 어머니의 거친 손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가끔 너무 바빠서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부모님께 뒤늦게 감사했던 순간, 몰랐다가 알게 된 희생 혹은 지금 당장 전하고 싶은 한마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힘이 됩니다.